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젯밤 미국 비트코인 시세가 30K 달러가 붕괴되었습니다. 다시금 밤에 말아올려서 지금 현재 30K에서 31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긴축 우려에 시장이 약간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분들의 피로감도 조금 쌓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요, 저희가 거시경제 부분들 꼭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월에 FOMC 회의와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가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요. 이런 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가드님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6월에 있을 우리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 앞서서 좀 혼조세를 좀 겪고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시장에 항상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시장 방향 지금 선물이건 현물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쪽 방향을 좀 치우치는 이런 투자 방법보다는 좀 양방향을 좀 어울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횡보장에서는 한쪽에 치우친 투자보다는 양방향을 계속해서 보시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필승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무조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스입니다. 일단 어제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 등락폭을 하루 사이에 2번씩이나 보여줬는데 현재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마다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또 반대로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장 시작인가요? 떨어질까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항상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래소에 있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비교적 평상시보다의 거래대금보다도 적은 거래대금 가지고도 큰 등락폭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매물대는 매우 저조하나 4주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 가바닥 선상이자 또 지지선 역할로서 이 3,740선 내외는 앞으로도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격적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확실한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트적인 관점 이외에 시황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무적 상승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승님께서는 3,740선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체크해 보시고 계속해서 시황 체크하시면서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인 소식 또 외신 기사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볼 건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리플에서 호재가 나왔는데요. 유럽 금융기관과 또 다른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시장 합리화를 위해 암호화폐 기술을 또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페이팔 기사입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이제는 디지털 통화를 외부 지갑으로도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기록적인 US 달러 현금화 중에 양적 긴축인 QT와 동등하다고 또 주장한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코인 소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요. 계속 시장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썰전 코너 가볼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바로 미래의 유망한 섹터입니다. 미래가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어떤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섹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비트의 동향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지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비트 동향을 먼저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섹터 뜯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비트의 동향은 1시간 뒤에 동향을 비트 창시자도 100%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냥 시장을 관망하셔라라는 말씀은 아니고 항상 이 가격적 시점과 시기적 시점을 예측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자 관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이제 가장 큰 투자 심리 위축을 일으키는 부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낮은 폭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6월, 7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 관해서 낮은 폭 혹은 동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로 만약에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 폭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일단 우리 물가 상승폭은 결과적으로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그 이후로는 이 공급과 수요의 몰락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고용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투자 자산에 관해서도 수요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모든 경제 지표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약세장이잖아요. 근데 약세장에 돌입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금리 인상 부분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천적인 악재는 이제 러시아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알트코인에 관련돼서도 더욱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금리 인상 부분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 여기에 부추기는 사태가 바로 러시아 사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태 우리가 3월 달에 있어서 되돌려 보신다면 일단 처음에 일어날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겠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는 처음에 기존에 여러 번 전쟁이 났던 한정적인 지역 부분이라서 이러다 말겠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은 가시화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전까지 돌입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키예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점령이 되면서 장기전이 되고 아직까지 끌어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점령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부수적인 이제 원유나 이러한 자재로 인해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부수적인 이득으로서 이제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스위프트 배제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에서 현재 수출과 수입을 막고 있는 만큼 장기전이 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현재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가시화되고 장기전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시장만 보더라도 반등세가 오는 듯 싶다가도 큰 하락장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오히려 그 시기에 올해 중에서도 가장 큰 매집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 사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이 높이 사기 때문에 기관들도 현재 매집을 크게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가치성은 앞으로도 전망이 유망하다는 것을 반증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비트필승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살짝 들어보면은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눈여겨볼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6월, 7월 분에 있어서 제롬 파월이 여러 번 시사했던 것만큼 일단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코앞에 지수입니다. 불과 이틀 뒤인데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일이 있는데 이걸 눈여겨보시고 전문가들의 예견치와 동반되는 혹은 하회하는 수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월 달에 실질적으로 0.5%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 과대 낙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7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고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가드님한테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미래에 유망한 코인 섹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주제가 우리 코인 섹터, 미래에 네. 어떤 섹터가 좀 유명할까라는 좀 주제를 저희가 이제 코인 썰전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좀 가져온 이제 썰전의 좀 주제는 이제 결제 코인입니다. 우리가 코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좀 접목을 시키면서 이게 우리들이 하여금 좀 이득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결제 코인이 어떻게 지금 뭐 결제가 이루어지나 좀 보면은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스쿨, 뭐 스타벅스, 버거킹 이런 이런 곳에서 이제 지금 뭐 암호화폐가 결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결제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히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투명성으로 보기에는 좀 사기로부터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구찌나 이런 좀 명품 이제 브랜드들 중에서도 뭐 5월 말부터 뭐 뉴욕에 LA나 마이애미, 애틀랜타 이런데 좀 이제 디지털 토큰을 뭐 제품으로 좀 구입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이런 취급을 하는 브랜드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미래가 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리 은행과 달리 24시간 돌아갑니다. 우리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뭐 영업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 화폐의 개념보다는 좀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쓰이는 좀 그런 사태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런 좀 찬반의 목소리들이 좀 팽팽한 이 와중에 우리가 미래의 화폐로 좀 상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제 뭐 첫 번째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질문 사항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페이코인 실질적으로 써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맹점 수도 제일 많은 이제 페이코인인데, 제가 3개월 동안 출석 체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사 먹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제 코인에 일단 화폐 가치로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기 있어서 매우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가 된 게 13년도죠. 그래서 뭐 다날에 있는 좀 가맹점에서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CU나 도미노 피자 뭐 이런 데서도 뭐 쓰이게 됐는데 자 이렇게 지금 페이코인 앱을 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냐면 이렇게 된 결제된 비트코인을 그 회사 측에서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맹점주에게 그 상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좀 그런 원화를 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하는데 결제하는 도중에 코인 가격이 움직이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그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좀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좀 약간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빗썸에서 사서 또 페이코인 앱에 보내고 뭐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코인으로 이제 앱으로 보내는데 또 수수료도 3,000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이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자,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발전이 되고 그러면 미래에 좀 엄청난 또 기술력 또 제가 뒤에 말씀드릴 해외로 보내는 이 송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또 가드 전문가님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보시면 도지코인이 테슬라에서 결제가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럼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코인이 있나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미노 피자 여기서 쓰이는 이제 그런 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쓰이는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결제 코인으로 우리가 뭐를 쓰이나라고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봐주시면 이제 우리 이게 빅페이라는 좀 회사의 데이터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미국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좀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좀 달러로 이제 전환해서 뭐 결제할 수 있는 뭐 전자지갑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스테이터스 딱 쭉 내려가 보면은 자, 한 달에 한 68,700건의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뭐 전년도가 아니라 이제 전월에 대비하면 지금 거의 7만 건인데 좀 조금 줄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순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좀 내려가 보면은 자 1위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그리고 2위가 자 놀랍게도 라이트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3위 이더리움 뭐 4위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자 그러면 우리 리플이 우리 코인의 뭐 대장격인데 우리 결제코인의 대장격인데 리플은 어디 있나요? 하겠죠. 리플은 여기 있습니다. 자 1%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보면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AMC 미국의 영화관 최대 체인이죠. 거기서 좀 거래 지원이 있었기에 랭크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만 더 화면 내려가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쓰이고 있냐 보면은 뭐 1등으로 이제 선불 뭐 기프트 카드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고 뭐 VPN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임 순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만큼 확실히 암호화폐가 좀 많이 제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스테이블 현재 이제 섹터에 관련돼서 잘 들어본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P2E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처럼 약세장에 놓여 있을 때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큰 과대 낙폭을 보였던 종목에 선점을 해서 이제 분할적인 매수를 접근할 시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악재들 속에서도 특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알트들의 신뢰도가 저조해진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 동향에 대비해서도 이제 큰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알트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P2E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주와 가치주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대부분은 이제 실적주보다는 가치주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P2E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종목, 실질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이 피부에 와닿는 섹터로서 실적주에 해당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안정세 찾고 우상향할 시점이라면 현재 이제 엑시와 같은 이런 P2E 섹터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인 엑시만 보더라도 이 동남아시아의 남녀노소 불문하게 하면서 이 외환 보유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살펴본다면 현재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 때 오히려 자신들의 화폐 임금으로 인한 노동으로 인한 임금보다도 현재 엑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짭짤하기 때문에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시 인피니트가 지금 현재에서 매출액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을 더 신규 유저를 계속 좀 끌어와야지만이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P2E 섹터들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신규 유저도 좀 적어진다는 말이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P2E 섹터 엑시 인피니트가 좀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작년에 8월 8일 기준과 현재 최근에 일주일 동향 이제 매출액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2.15억 달러였고 이번 일주일간 동안은 100만 달러도 되지 못한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부분은 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체적인 P2E 섹터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GMT 스테픈 코인만 보시더라도 무브투원인데 이게 현재 P2E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2E는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해서 그러니까 보상 코인을 받는 거지만 GMT 같은 경우에는 이 GPS 그러니까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처럼 현재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러한 섹터들이 이제 많은 유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치성을 내세우지만 어떠한 가격적인 부분이 방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지속적으로 채굴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엑시를 설명드려보면 엑시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거버넌스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고 현재 그 안에서 게임에서 활발히 채굴이 보상받는 개념의 유틸리티 토큰 SLP 토큰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SLP 토큰이 사람들이 이제 채굴량에 비해서 소모처가 적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방어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 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코인 채굴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적 방어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들어올 신규 유저 수 입장에서는 NFT를 비싸게 사주면서 채굴량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신규 유저 수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버전을 출시를 했고 또 그 안에 토지, 로닌과 같은 토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게임상에서도 장비나 캐릭터에 관련돼서 이제 업데이트 진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각처를 현재 늘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엑시 인피니티 기점으로서 우리가 현재 P2E 섹터의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가 P2E 섹터의 가장 대장주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엑시 인피니티 말고도 또 다른 따라가는 같이 엑시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위믹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믹스도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엑시와는 다르게 게임 생태계 구조가 많고 또 NFT 시장이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현재 유저 수는 엑시가 워낙 많지만 위믹스 또한 현재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생태계적으로 더 커질 전망이 있어서 P2E 섹터에 한 발자국 더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코인가드님이 계속해서 섹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 자, 그래서 결제 코인이 실생활에 쓰이냐 마냐. 자, 이거 가지고 좀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오프체인 뭐 또 뭐 레이어 2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트코인과는 좀 네트워크는 좀 별개인 이제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뭐 자체적인 노드와 좀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결제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이제 한꺼번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의 좀 원장에 기록을 하는 좀 그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소액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지겹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힘드시는 상황인데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미국의 CNBC에서 한 실험을 한 게 있죠. 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송금을 하고 그걸 이제 폴란드에서 인출을 하는 데까지 3분의 1채 안 걸렸습니다. 3분의 1채 안 걸렸기 때문에 뭐 수수료도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근데 여기서 뭐 ATM사에서 뭐 수수료가 5.5가 빠진 거는 뭐 그거는 좀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분의 2채 걸리지 않았던 이 과정, 그래서 뭐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개인들도 이게 자산 보유를 좀 효율적으로 전쟁이 나서 뭐 마비가 돼도 우리가 자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좀 그런 섹터, 우리 결제 코인이 앞으로 좀 유명할 거다라고 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루나 코인 사태가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결제 코인도 있는데 네네.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제 루나 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나가 얘기가 많죠. 뭐 지금 뭐 마이너스 99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FTX를 창업한 이제 샘 뱅크맨이라는 이제 CEO분이 계시는데 자, 그분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지급 결제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효율적이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 뭐 그래서 뭐 작업 증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을 그 좋았던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지금 아주 애매한 이런 장세에 와서 얘기를 하나 좀 그런 거를 좀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좀 퍼드를 좀 조장해서 공매도를 좀 치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이렇게 안 좋게 좀 갈 수도 있다. 미래가 뭐 테라 뭐 태도도 이제 뭐 법정 자산이 좀 담보로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패깅이 깨진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결제 코인이 미래가 상당히 밝다 뭐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루나 사태 인용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현재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담보화폐 그리고 가상 자산 담보 그리고 이제 요번 루나 같은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는데 일단 현재 이제 이러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진다면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모든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담보를 100% 갖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한정적인 부분 문제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관련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조심하는 경향은 있겠지만 아직 이제 아예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인지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신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거나 저 같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런 결제 코인에 대해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코인가드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000원 정도 맞아요.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서 사용했을 때나 외국에서 사용했을 때 실질적인 사용료, 뭐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 우리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활용성이 상당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아직까지 국가 간에서 이제 돈을 보내려고 할 때는 우리 스위프트 결제가 좀 쓰이죠. 그래서 뭐 블록체인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좀 이용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넷마블이나 넥센, 뭐 네이버 이렇게 아마존, 구글까지 모두 자체 뭐 코인을 좀 이제 발행을 해서 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뭐 루나나 이런 다단계 이런 게 좀 당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좀 밝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탈중앙화라는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을 때 뭐 효율과 수수료 두 마리를 다 잡는 거는 좀 토끼 두 마리를 잡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뭐 지금 우리 근데 이 송금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뭐 금융은행을 이용해서 우리 다른 계좌를 보낼 때 뭐 인터넷 뱅킹 이용하면 돈 하나도 안 내죠. 우리 국내에서 할 때도 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내로 이제 송금할 때 뭐 들지 않는데 은행이 칠하면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한 1달러 정도가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돈을 보낸다라고 할 때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뭐 10만 달러가 됐든 뭐 1000만 달러가 됐든 1달러 딱 드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은행으로 이제 보내게 됐든 이제 1만 달러당 400달러 그리고 1000만 달러이면 40만 달러라는 큰 좀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를 보면 우리가 왜 빨리 이 결제코인이 써야 되고 탈중앙화를 좀 이렇게 외치는지 좀 알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MZ 세대들은 이미 디지털 결제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 아깝잖아요. 저도 이게 해외 송금을 개인적으로 폴란드에 좀 할 일이 있어서 몇 번 해보면 중간에 이제 보내면 이제 중간 은행에서 수수료 떼먹고 또 거기서 또 보내는데 수수료 떼먹고 이런 식으로 좀 비합리적인 지출을 하게 된다. 그런 게 우리 결제 코인들이 미래가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죠. 일단 저는 오늘 P2E 섹터를 가지고 왔고 우리 코인가드님께서는 이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화폐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조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이제 화폐 결제 수수료적인 부분 말씀드려 본다면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기존 쓰고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에 대한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3% 내지 4%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페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1% 안팎의 이제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돈이 입금되려고 한다면 길어지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섹터적인 부분의 장점으로 작용될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P2E 섹터와 오늘 또 결제 코인 섹터이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수수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결제 코인 P2E 섹터들, 미래 유망한 섹터들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2부 코인스쿨은요,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라이징 웨지와 폴링 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방송이 되겠는데, 일단 많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비트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한 가지 매매 기법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매매 기법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일단 이제 오늘 매매 기법이랑 추가적으로 오늘 특히 이제 자신들의 매매 기법 틀이 없으신 분들이나 지금 시장에 뛰어드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으니까 오늘 차근차근 잘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 앞서서 일단 투자의 관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방송 출연한 아나운서님하고 코인가드님께 여쭤본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안정적인 생각합니다. 투자. 네네. 그리고 코인가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믿음이겠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뭐
이제 확실한 신뢰, 네, 안정적과 신뢰, 예, 맞습니다. 일단 무엇 하나 하나 빼먹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하다. 한 가지만 가지고 투자에 접목시킬 수는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금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 자금이다라고 하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었다면 1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난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단돈 10만 원이나 100만 원 자금 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100억, 1억 천금을 갖다 드려도 수익 낼 수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자금보다는 수익률이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향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향을 보면서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면서 우리 비트코인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세를 파악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스윙적인 관점에서 매매 기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내부 정보나 혹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 가격적 시점 어디까지 예측해 볼 수 있나, 다들 이제 중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셔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자아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아 성찰. 갑자기 지금 투자의 관점을 이제 알아보려고 오늘 왔는데 무슨 뜬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매매를 어느 정도 연역이 쌓이시다 보면은 왜 이 말을 했는지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이 투자하기에 있어서 투자자인지 투기자는 아닌지라고 일단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1,000만 원 1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손절 치시고 하시면 안 되고, 혹은 지금이라도 고칠 자신이 있으신지를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자신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이슈가 됐건 매매 기법이 됐건 어떠한 시황이 됐건 이런 혹은 섹터적인 방향성, 가치성을 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단돈 10,000원, 10만 원을 투자하셨다. 근데 시장이 빠지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지금 뭐 물가 상승이 이런데 전쟁은 일어났고 루나 사태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 10만 원 투자하셨으면 불안하실까요? 자신이 설정해 놓은 지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그릇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에 100만 원 가지고만 운용을 해보다가 어떠한 느낌이 차가지고 1,000만 원 1억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악재성 시장 속에서 이제 지표는 무너지지 않았어도 내가 평상시 운영하던 자금보다 크다 보니까 불안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릇 크기를 일단 먼저 설정하시고 알아내신 다음에 그릇 크기를 이제 키워나가시는 작업도 중요하다. 근데 그 키워나가는 작업이 단순히 몇 번 매매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잃어보기도 해보고 많이 이제 수익을 내보시면서 그릇 크기를 키워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부이실 수도 있겠고 이제 혹은 이제 직장인이실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표를 강하게 여기고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불안해하지 않는 관점이 그게 나의 그릇의 맥시멈치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매매 기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설명드려 본다면 자, 이것 또한 질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수출 품목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코인 가드님께 이번에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수출 품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달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 네, 저는 정보를 달러라고 들으신 생각하고 것 같은데. 네.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보통 뭐 이제 작년같이 한창 핫했던 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반도체, 뭐 석유가 아니냐, 현재 안전자산인 금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달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세기라고 한다면 100년이죠. 100년 동안 왜 달러냐? 달러가 단순히 종이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찍어낸 게 달러고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거 원화고 일본에서 찍어낸 거 뭐 엔화인데, 단순히 그 나라에서 찍어낸 이름의 달러 종이화폐가 아니다. 바로 어떠한 부분이 다르다? 바로 기축통화다. 기축통화가 왜 수출 품목이냐?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미국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1달러 가치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를 거머쥐고 있는 중심축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전쟁, 뭐 여러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2차 세계 대전, 여러 전쟁,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면서 그거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국들,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어떻게 됐냐? 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너네 지금 기축통화의 달러로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맞냐? 문제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네한테 달러를 줄 테니까 그에 해당되는 금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계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신뢰도 저하. 일단 모든 지금 우리들이 화폐에 뭐 어떤 나라든 화폐는 신뢰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저하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석유를 달러로서밖에 이제 구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내면서 다시 기축통화의 자리매김을 맺으면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이제 묶여 있고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이제 모면을 했지만 그 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바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먼저 기축통화를 그러니까 이 달러를 돈을 찍어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양적 완화 이런 긴축 정책을 실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미국이 찍어낸 거 시작은 얘네인데 가장 끝에 시작이자 끝이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지금 가장 수혜는 먼저 봤으면서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하면서 자신들은 이런 하락적인 이제 단점 부분을 보완해낸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달러를 다시 끌어들이는데 미국이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환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먼저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후진국이나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먼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2E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특히 외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더욱더 힘든 시장 속에 놓여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P2E 섹터가 바로 눈여겨볼 수 있는 화폐성의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폐 가치가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P2E 섹터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볼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라이징 웨지 패턴 그리고 폴링 웨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패턴들도 많겠지만 이 패턴이 현재 시장 속에서 약간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또 연쇄적으로 라이징 웨지 패턴이 보였다, 폴링 웨지 패턴이 보였다 같이 연쇄적으로 많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무슨 말인지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징 웨지 패턴은 고점과 고점 그리고 이제 고점과 고점, 그 저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양상. 그리고 이제 폴링 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양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드려보자면 라이징 웨지 패턴은 이제 상승하던 가격의 매수세가 고갈되면서 하락 전환이 되는 패턴이고 폴링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세가 조져지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되는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징 웨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점과 고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앞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 뭐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횡보를 하다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 상황 시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 이 순간 속 안에서도 충분히 단타성을 노릴 수 있다. 여기서 먼저 폴링 웨지의 상당 부분이 테스트 됐을 때
안정권으로는 이제 2번 정도 테스트 되고 나서 다시 반등 준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서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 혹은 고점을 노리는 분들이라도 여기서 이탈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약익절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폴링 웨지가 시작된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올라간다.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가다가 더 큰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락 추세가 전환되면서 하락 패턴을 보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 정도의 수익밖에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보신 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나 혹은 더욱더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패턴이 이것이다. 그리고 혹은 앞서서 만약에 하락세부터 시작했다가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날 때 여러분들이 하락을 할 때 손절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보통 그러니까 손절을 언제 하냐? 큰 하락이 나올 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하락세가 유지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서도 이 폴링 웨지, 그러니까 라이징 웨지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라이징 웨지에서도 도대체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매 기법을 이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매도하시면서 비교적 손실률이 적은 상태로 손절할 수 있다라는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시만 이어서 설명드려본다면 그 다음에 폴링 웨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폴링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 개념입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용될지는 그거는 중요치 않고 이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하락한다. 여러분들 보통 전일 대비 상승률 보면서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 안에서 그 높이 상승되어 있던 종목에서 수익 어떻게든 내보려고 하다가 물리실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폴링 웨지 이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점 나오다가 최저점 부근 이 이탈하는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안정세 있게 짧게 스캘핑이나 단타성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고 또 여기 추세 전환이 다시 폴링 웨지가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차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차트, 라이징 웨지 패턴. 아까 라이징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이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저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이평선을 가지고 와서 이평선이 많이 매집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선으로서 역할해서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평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단순 이 매매 기법 하나만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폴링 웨지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온다라는 시점이 보였을 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고점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고점인지 여기가 될 건지 노려보시다가 결국에 약익절 혹은 본절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안정세 있게는 이 상당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하거나 혹은 더 고점을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매도가 그러니까 더 큰 상승 나오지 못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단타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렴이라는 패턴도 있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매물대 보는 법도 중요한데 오늘은 단순히 이 폴링 웨지와 라이징 웨지 패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인 차트 제가 가지고 왔던 이제 폴링 웨지 패턴이 되겠는데 반대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나? 충분히 아시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만약에 지금 어디서 매수한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학교 다시 나오셔야 되고 자 여기서 추세 전환할 때 이탈할 때 여기서 물론 이제 강한 매물대가 동반되면 더욱더 확실한 시점이다. 물론 이제 매물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똑똑하신 분들을 위해서 심화 과정으로 이제 매물대까지 동반되면 더욱더 강한 반등세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탈할 때 이 시점에서 노려보시고 오늘 스캘핑이나 단타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매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혹은 고점 노려보시면서 여기 이 라인 뚫어주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패턴으로서 이용하실 수 있겠다. 올라가는 불기둥 따라잡아서 손실을 입는 리스크성을 안고 가시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세가 나올 때 저점을 노려보실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폴링 웨지다. 아까 라이징 웨지 패턴 말씀드릴 때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지금 라이징 웨지 패턴 고점과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연쇄적으로 같이 이용되는 게 바로 폴링 웨지와 라이징 웨지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라이징 웨지 매도 시점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폴링 웨지 패턴으로 움직인 상황 속에서 이 차트적인 안점이 있을 때 아무리 지금 짧게 수익권 내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다. 여기서 매수 반등세 온 거 보고 두 번씩 체크하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짧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폴링 웨지 패턴 설명드려본다면 여기서는 조정세가 강하게 나올 때 도대체 저점이 어디야? 여기서 뭐 이제 상승하다가 조정 올 수도 있겠고, 혹은 횡보하다가 이 폴링 웨지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저점이 어디야? 여기서 잡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다시 하락, 내가 페이크에 당했구나. 손절치고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두 번씩 안정세 있게 두 번씩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까지도 체크를 해봤다. 기다렸다. 근데 반등세 나오네. 근데 이탈하네. 근데 추가적으로 심화가 좀 뭐라고 했죠? 매물대까지 동반낸다.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 노려보시면서 짧게 수익권은 자기 마음대로 항상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기서 단타적인 관점으로 노려보셔도 되겠고, 여기서 이어서 이 차트적인 라인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점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는 패턴으로서 유지될 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폴링 웨지와 라이징 웨지 패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지금같이 행보장세에서는 같이 이어져서 나온다라는 관점 꼭 인지하고 계시면 매매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어제 비트코인 동향 어땠나요? 마이너스 5%에 가까운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제 총 두 가지, 아침에 두 가지 종목을 스캘핑 쳤습니다. 약 이제 뭐 10% 내외로 두 가지 스캘핑 관점,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스캘핑 관점으로 매매 수익을 내고 나왔고, 또 오후 장세, 특히 오후 장세는 아침 9시부터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캐시라는 종목으로 4% 내외의 수익을 냈고,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제 리저브 라이트라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최대치는 이제 57%, 60%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매매 관점이나 오두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종목을 선별하는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오후 방송 때 같이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후 1시 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에서 라이징 웨지와 또 폴링 웨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매매 방법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네,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일부 썰전에서 P2E 섹터와 또 결제코인 섹터 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비트필승님께서 또 라이징 웨지와 폴링 웨지 패턴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알차게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챙겨가시면서 저희 이틀 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 상황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상승과 같이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